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큰 이벤트가 지났으니 이제는 글로벌 증시와 각종 상품들의 추세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슈퍼스탁의 그 방향성을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출발하기 이전에 시장 상황부터 체크합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코스피 지수는요, 예상치 못한 악재 하락 전환했습니다.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코스피 지수는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 넘게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1.77%대 상승하면서 211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피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로써 4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가 포착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 지수는 700선 가까이 바짝 다가섰습니다. 2%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696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코스닥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개인이 나홀로 200억 원 넘는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02% 소폭 밀리고 있습니다. 7,217포인트 지나갑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0.03%대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2,815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힘을 잃을 거란 우려에 달러의 강세는 그다지 강하지 못합니다. 현재는 96.1포인트 지나갑니다. 이어서 국제 금 시세 보겠습니다. 증시가 오르면서 금은 하락세입니다. 현재는 0.17%대 내리고 있는데요. 1226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 원유 재고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는데요. 현재는 0.21%대 상승 중이고요. 61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중국장 역시 관망세로 마쳤습니다. 상해종합지수는요, 0.68%대 밀리면서 2641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반면에 항생지수는 강보합으로 마쳤는데요. 0.1%대 상승했고요. 26,147포인트에서 마쳤습니다. 이어서 9시 기준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이슈입니다. 미국 공화당은 시장 예상대로 상원, 다수당 위치를 지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건재한 파워를 증명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것 잠시 김은수 멘토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이슈는요, 오늘 뉴욕에서 개최 예정이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개최 하루 전 잠정 연기됐습니다. 미국 중간선거를 치르는 상황에서 연기 발표가 나면서 시장 내부에선 여러 관측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은수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민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역시 이번 중간선거에서 관심을 끈 것은 연방 상원 그리고 하원의 다수당이 누구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어떤 성적이 나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일 치러진 이 미국 중간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가 적중하면서 이 민주당이 연방 하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하고요. 이 상원은 공화당이 몇 석을 추가하면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한다는 전망이 가장 우세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그대로 조금 들어맞은 모습 보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다수당 자리를 탈환한 연방 하원 선거 결과를 좀 말씀드리자면요. 다수당이 되려면 이 하원에서는 다수당이 되려면 218석이 필요합니다. 미국 동부 시각으로 7일 오전 8시 기준으로 민주당이 26석을 추가해서 219석 그리고 공화당이 193석을 차지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석이 435석입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을 때도 그 상관없이 이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확정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상원 결과를 살펴보시면요. 이 전체 100석 가운데 35개 주에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7일 오전 6시 기준으로 공화당이 2석을 추가하면서 공화당 의석이 이 100석 중에 51석 그리고 이 반대로 민주당은 2석을 이루면서 45석이 됐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 차리를 한마디로 유지를 한 거죠. 중간선거 전에 이 상원 의석 분포는 공화당이 51석 그리고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이었습니다. 주지사 선거 또한 이 미국 내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이번에 새로 뽑았습니다. 민주당이 7개 지역 주지사 자리를 추가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 주지사가 22명 그리고 공화당 주지사가 25명이 됐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 항목이었었죠. 역시나 이 선거구별 결과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선거에서 이긴 지역에 있는 현역 민주당의 연방 상원들의 운명이 좀 엇갈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긴 지역들은요. 노스다코타, 몬태나, 그리고 웨스트버지니아, 인디애나, 미주리, 플로리다주 같은 이러한 지역들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지역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이 웨스트버지니아, 버지니아의 조 웬친 상원 의원을 빼고는 거의 조금 이제 패배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노스다코타 하이디 하이트 캠프 의원, 인디애나주 조 도넬리 의원 이렇게 좀 패배를 한 상태였습니다. 또 몬태나주 존 테스터 의원, 플로리다주 빌 델슨 의원 등의 이 주지사가 조금 도전을 받았었는데요. 이 수만 표 차이로 조금 뒤처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트럼프가 지지가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이 트럼프의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의 지지가 강했던 지역에서 민주당의 성과가 좋지 않았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도 민주당이 조금 기대를 했었던 지역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애리조나 그리고 네바다 그다음에 텍사시주였습니다. 이 네바다주에서는요. 민주당 제키 루젠 후보가 현역 의원인 공화당 이 딘 헬러 상원 의원을 꺾어서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애리조나주에서는 조금 뒤지고 있는 모습을 봤을 수가 있고요. 이 테네시주에서는 패배가 좀 확정됐었습니다. 특히 유타주 연방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공화당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인데 이 롬니 전 주지사는요. 2012년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당한 이슈를 좀 몰고 왔었는데 이번에 유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가서 62%가 넘는 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지사 선거에서도요. 민주당이 기대를 했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 흑인 후보들이 나선 조지아주와 플로리다주가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바로 이 두 사람 모두 공화당 후보에게 조금 졌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 조지아주 에이브런스 민주당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이겼으면 말이죠. 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 여성 주지사가 되는 기록을 세울 뻔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도 재미있게 흥미진진하게 좀 봤던 그런 이슈였는데요. 이렇게 어제 실시된 미국 중간 선거가 시장의 예상대로 진행되면서 뉴욕 증시는 좀 안도감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처럼 의회
권력이 분점되는 상황에 이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수에 관련한 이 자세한 매매 전략은요, 이 매매 가이드 시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장 예상대로 현재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3대 뉴욕 지수 모두 상승했던 부분이 어제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예정이 되었었던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요, 연기가 됐는데요. 사실 비핵화 진전이 있을 거란 이런 평가들이 나왔던 것이라서 기대가 됐는데 다시 우려를 많이 빚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장에도 코스피 지수가 2시 이후로 상당히 하락 전환을 했거든요. 어떻게 좀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내년 초 언젠가 만날 것이고 일정을 다시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다음 날인 이 7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요, 이 김 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좀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대화와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만족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두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좀 전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좀 이 실무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회담으로 한마디로 비핵화를 좀 진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좀 평가가 있었던 그런 회였습니다. 따라서 회담을 앞두고 지금 이날 연기가 좀 결정을 되면서 잘 진행될 수 있었던 것으로 예측됐던 북미 대화가 끊기고 북미 관계와 비핵화 일정 역시 경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날짜를 잡는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이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소통을 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스케줄이 잡히는 것을 좀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크게 과도한 해석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진행된 미국의 중간선거가 북미 고위급 회담의 연기로 이어진 게 아니냐, 이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북미 고위급 회담의 취소 사유를 따로 사실상 미국에서 언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려감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북미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과도한 해석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7일 미국이 중간 선거를 치렀다는 점이 있죠. 그것은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이 포스트 중간 선거 국면에서 일정 부분 가시적인 이 성과물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야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이런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이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이 다른 입장에서는 대체로 북미 간의 대화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른 입장에서는 이들 역시 회담 전에 최종 교섭 과정에서 양측이 내세우는 의지에 미세한 이견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사실상 좀 지배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급 회담의 경우에는 빅딜 논의와 함께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 등 실행 계획이 논의될 예정이었습니다. 고위급 회담이 연기되면서 양측이 내년 초로 물밑 조율을 벌여온 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일정이 아무래도 좀 영향을 받게 될지도 같이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중간 선거 결과를 좀 기다렸다는 듯이 3대 뉴욕 주식은 모두 2%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해외 선물 지수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차트를 좀 켜주시면요. 현재 지금 나스닥부터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간 선거에 대한 안도 랠리로요. 지금 급등세로 마감 전일 7,000포인트를 안착하면서 이 7,175포인트까지 좀 상방이 열린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저 네 번째 줄에 있는 저 라인인데요. 7,175까지 상방이 열린다고 언급했는데 실제로 7,218포인트까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중간 선거가 이 상공하민, 즉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예상대로 좀 모두 흘러가면서 이 지수는
결과를 조금 반기는 안도 랠리를 좀 보여줬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100틱 정도 더 올라왔지만요. 약 300틱 가까운 장대 양봉 수익을 좀 준 상태입니다. 일단 지금 이 이후에 기술적인 반락이 좀 예상되지만요. 이 7,175포인트가 깨지지가 않는다면 이 추가 상승인 7,32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7,175포인트가 깨진다고 하더라도 6,945포인트에 또 중요 지지 라인이 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 라인대에서 상방 대응이 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크루드 오일 좀 보시면요. 이 크루드 오일 일봉 차트입니다. 이 최근에 급격한 유가 하락 추세가 오늘도 결국 반전을 좀 일으키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지난주 원유 재고만 하더라도 578만 배럴 증가한 수치로 결과가 나왔고요. 이 시장 예상치인 180만 배럴 증가보다 더 많은 원유 재고를 기록했습니다. 이 원유 재고라는 건요, 그만큼 많이 쌓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원유에서 가장 중요한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잘 어울려지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유가 하락을 위해서 이란 원유 제재에서 지금 8개국을 예외로 허용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장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 61.20, 즉 61달러를 깨지 않으면서 이 저가를 좀 형성했고요. 주요 산유국들이 다시 감산과 관련된 사전 협의가 시작됐다는 이 보도가 나오면서 61달러 중반을 지키면서 좀 마감을 한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중간 선거가 끝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유가를 어필할 이유가 사실 크게 사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을 보면 이제 추세가 또다시 반전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61.85의 일봉상으로 좀 안착하는 흐름이 나온다면요. 63.45까지 1차 반등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부분을 좀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저가죠. 61.20을 깰 경우에는 60.30까지 하락 추세는 이어질 수 있음을 좀 감안하시고 매매 전략을 좀 잘 짜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요, 초급금값 때문에 하방 압력을 계속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인다, 이런 부분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중국의 광군제인데요. 관련 이벤트들이 중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오늘 관련 이슈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오는 11일 열리는 중국 광군제의 주요 키워드는 바로 1인 가구라고 합니다. 점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1인 가구를 공략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 1인 가구 현황과 시장 규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잠시 후 만나보시죠.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외환 보유액이 8월 이후 3개월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시장 우려와는 달리 중국 금융당국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저희 전일장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일단 중국 증시가 지금 미국 이제 중간 선거에 가장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으려고 많이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 증시 전일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중간 선거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장이 이제 마감하면서 약간 이제 전체적으로 모두 다 반영됐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국 증시에서 사실 공화당이 원래는 하원을 이겨야 되는데 하원에서 거의 박빙으로 가니까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출렁였던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결국은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0.68% 정도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하락한 이유는 당연하죠. 중간선거에서 너무 위험하니까. 오늘 그냥 그래서 반등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제 중국 증량이 이제 마감할 때쯤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하원에서 약간 박빙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역전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 안 받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해서 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좀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선정 성분지수 같은 경우 0.5% 하락을 했고요. 창업한 지수가 0.25% 하락을 했습니다. 즉 대형주 위주로 좀 많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업종별로는 미디어 인터 쪽이 많이 하락을 했고요. 금융, 석탄, 석유 이런 부분들이 좀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인민은행이 이제 7일 달러당 기준환율을 약 6.9065 위안으로 고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7 위안까지 가냐 마냐에 대한 논란이 약간 좀 줄어든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여러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도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간다 그래서 상원이 주로 외교 쪽을 맡고 있는데, 또 하원에서 과연 민주당은 그럼 중국하고 보면 이 무역전쟁에 대해서 약간 원화적이냐, 그렇다고 온건파라고 좀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빗빗할 거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선전을 했기 때문에 선전하게 되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트럼프에 좀 힘이 실리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변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는 게 맞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감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중국의 관군제를 앞두고요. 소비 시즌이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관군제 주제는 1인 가구라고 하는데 현재 상황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회의 일정이 있고 지금 이번 주에 이슈가 많고,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죠.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시장은 지금 급등하고 있지만 과연 약간 폭풍 전야 같은 느낌도 좀 있고요. 왜냐하면 최근 옵션 만기일 상당히 좀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좀 많이 돌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지금 하나 있냐면 관군제, 11월 11일 날 관군제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방송하기 전에는 이 관군제 11월 11일이 이제 일요일이니까요. 그때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제가 방송 바로 이제 직전 방송 마지막 방송이 관군제 전에 마지막 방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관군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단 관군제 같은 경우는 11월 11일, 우리나라는 빼땡땡데이죠. 빼땡땡데이인데, 중국에서는 이걸 솔로데이라고 합니다. 솔로데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알리바바가 만들었던 그런 이제 솔로데이인데,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솔로들이 자기를 위해서 1년 동안 좀 모아놨던 돈을 좀 쓴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중국 정부가 약간 전략적으로 이 관군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좀 많이 논의를 거쳐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항상 블랙 프라이데이에 휩쓸려버리면 미국 쪽으로 소비가 쏠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미국 거를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중국에 있는 이제 외화들이 많이 미국 기업에 넘어가고, 그러면은 무역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먼저 선수치기해서 만든 게 이제 관군제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관군제보다도 더 빨리 선수치려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하는데, 사실 세일하는 게 거의 없죠. 일단은 우리나라는 좀 논외로 치고요. 일단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이제 11월 11일 관군제 솔로데이인데, 알리바바가 이 날짜를 이용해서 이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본격적인 소비 시즌 전에 중국 소비 시장을 잠시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든 소비 시즌입니다. 일단 솔로데이이기 때문에 한 해를 좀 정리하고 자신한테 선물 준다는 의미가 아주 강한 소비 시즌인데, 그래서 그런지 1인 가구 상품들이 초강세를 보입니다. 항상 소비 시즌에. 최근에 관군제가 뜨면 뜰수록 1인 가구 소비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어요. 일단 왕단 티몰 총괄, 이 티몰이 이제 알리바바 쪽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 티몰 총괄 같은 경우는 지난해 관군제에서 일용 소비재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고요. 올해는 일용 소비재 그리고 소형화, 스마트된 1인 맞춤형 상품이 대세일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1인 전문 소비를 이제 고객들이 하지만 사실상 상품 세팅, 물건 세팅을 1인 관련 상품으로 쭉 세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매출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티모에서도 적극적으로 1인 관련 맞춤형 상품을 많이 세팅했다고 하고요. 최근에도 이제 이거 관련해서 배달 서비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중국의 반려동물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다는데, 이 반려동물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한다는 게 특징인데, 이런 물품들이 상당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의 중국의 1인 가구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1인 가구 상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1인 가구 상품들에 관해서는 우리나라하고 트렌드가 지금 중국하고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진 않는다. 2, 3년 차이 나거나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보통 중국과는 모든 트렌드에서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아직 본격적인 1인 가구 시대로 접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노령화가 아직 다 진행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관군제의 의미가 이제 솔로데이이기 때문에 1인 가구 문화가 더 발달할 가능성이, 우리나라보다도 더 발달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1인 가구는 우리나라 인구하고 맞먹는 약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구죠. 네, 중국은 1인 가구만 해도 5천만 명이에요. 근데 이 1인 가구 형태의 소비를 보이는 인구를, 그리고 이제 1인 가구는 아니지만 1인 가구 형태의 소비를 보이는 인구를 추정하면 한 2억 명 된다는 게 이제 중국 쪽 통계인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1인용 식품이 큰 증가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로 도시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1인 간단하게 조그맣게 파는 그런 식품들이 상당히 대세고, 건강식을 이제 선호하는 중국의 소비 성향에 맞춰서 뭐 즉석 허거가 1년 새 판매량이 20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이게 이제 허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소를 많이 넣어서 먹거든요. 그래서 약간 건강식이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이 외에 이제 100g 이제 소포장된 쌀, 그리고 50ml 위스키, 200ml 와인, 뭐 이렇게 혼자 먹기 딱 좋은 정도의 식품들이 이제 중국 신세대, 중국의 이제 젊은 세대 사이에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이제 미니 전자레인지, 그다음 미니 세탁기, 그러니까 혼자 사는 가구들에서 중국도 이제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조그맣게 짓거든요. 그 대륙 그 넓은 땅 다 뭐하고 다 도시에 모여 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도시에 다 모여 살기 때문에 일단 그 땅이 이제 아파트 조그만 공간, 이제 집이 작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전자레인지와 세탁기가 다 미니 소형화되는 그런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미니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무려 970%나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미니 세탁기는 약 630%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 미니 그 가전제품 시장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사람들이 지금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요, 3개월 연속으로 감소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감소한 건가요? 네, 일단 중국 인민은행 같은 경우가 7일 발표한 이제 외환 보유고 7일날 항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날 나오니까 잘 믿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10월 말에 기준에 이제 중국 외환 보유액이 이제 3조 531억 달러로 9월 말 대비해서는 약 339억 달러가 줄었습니다. 절대적 수치로 따지면 이제 별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많기 때문에 지금 일본 다음으로 중국이 외환 보유가 많고, 일본하고 중국은 거의 빗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가 약 4천억 달러 이상인데, 그거에 비하면 3조면은 뭐, 한 몇 배인가요? 도대체. 어마어마한 외환 보유고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지만 이제 8, 9월에 이어서 3개월 연속, 8, 9, 10월, 이렇게 3개월 연속, 최근에 연속적으로 달러가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 위안화 가치 하락에 따른 외화 유출 압력이 계속 증가했다. 뭐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안화가 자꾸 떨어지니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가 이제 자꾸 빠져나가죠, 해외로. 그래서 달러화 결제대금 지급하려고 계속 달러화를 쓸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외환 보유액이 감소하면서 이제 위안 유출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극대를 막기 위해서 환율 방어를 좀 많이 했습니다. 환율 방어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환율 방어를 일각에서 환율 방어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또 환율 방어를 안 하고, 뭐 이걸 계속 제가 볼 때 정책이 약간 혼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환율 방어적 원인도 좀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정도 좀 외환 보유가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 들어 위안화 가치가 달러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외환 보유액은 좀 약간 이제 밀리고 있습니다. 조금씩 밀리고 있어요. 급격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 지난 2월부터 이제 12개월, 지난해, 작년 2017년 2월부터 약 1년 동안 계속 외환 보유가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도 같이 절상이 됐었던 건데, 그러면서 이제 그랬다가 이제 2월에 다시 이제 소폭 하락했고요. 3월에 약간 외환 보유가 늘어나서 이거 별거 뭐 한 달 잠깐 밀린 거네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이제 무역 전쟁이 막 언급되기 시작한 4, 5월에 이제 외환 보유가 감소했고 6, 7월에 다시 회복하는 듯 했다가 이제 6, 7월에 회복한 거는 워낙에 무역 수지가 워낙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오히려 무역 전쟁은 시작했지만 미국보다 무역 수지가 점점 늘어났어요. 무역 흑자가. 그러면서 다시 6, 7월에 증가를 했는데 이후 이제 다시 3개월 동안 쭉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감소세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국의 당국과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중국의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고 있는가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당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별로 문제가 없다. 항상 뭐 이런 주의죠. 뭐 이제 여전히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 없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 변화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조정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개월 연속 하락인데, 아직까지는 뭐 급격하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 같고요. 왕춘이 중국 외환관리국 대변인이 이제 10월 외화 유동성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좀 안정됐었고, 국제 수지도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요. 주요국 이제 통화 정책, 그다음에 세계 무역 시장 상황, 지정학적 원인으로 이제 약간 글로벌 금융 시장 변동성이 좀 커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달러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가 좀 줄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 시각은 약간 다소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 하방 압력이 좀 상당한데 미국 중간 선거 결과에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하원을 가져가게 됐죠. 하원을 가져가게 되면서 이 달러가 이제 약세 국면으로 간다는 그런 시나리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설명이 너무 긴 내용인데 지금 현재 원래 이제 중간 선거가 치르기 전부터 하원을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달러가 약세로 틀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위안화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은 다시 중국의 외환 보유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중국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강세가 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22에서 달러는 제일 많이 영향을 받는 게 유로화거든요. 근데 22에서 이제 테이퍼링을 완전히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완전히 단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런 기미가 아직 보이지는 않아서 앞으로는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가 과연 맞아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달러당 위안화가 그래도 약간 한 폭이 꺾인 모습이거든요. 한 폭 꺾인 모습이고 달러 인덱스가 좀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감안하자면 앞으로 만약에 미국 분위기 조금 더 심화가 되면 다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 달러당 위안화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중국 외환 보유고를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이런 조정세가 계속 깊어진다면 사실 뭐 대응 자체는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이 좀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첫 번째 이슈에서 분석을 해봤듯이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관군제가 맞물리면서 더블 수혜를 볼 종목을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의 기업은 어떤 종목을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기업은 사실 오늘 알리바바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어요. 알리바바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소개드린 종목들이 이제 자꾸 예전에 소개드린 종목을 이제 다시 소개드리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간 식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알리바바를 알고 알리바바를 간단하게 좀 언급하자면 알리바바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매수 진입에 대해서 한번 고려 한번 해보시고요. 알리바바 말고 이번엔 관군제 역시 또 다른 수혜주 중 하나입니다. 택배 물류업체를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물류업체 하면 여러 물류업체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대표적으로 세 물류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IDC 유체제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IDC 유체제어 원래 유체제어 하던 회사거든요. 유체제어 하던 회사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의 최고 택배 회사죠. 선퉁이라는 중국 1위 택배 회사가 있습니다. 이 1위 택배 회사가
IBC 유체 제어를 인수를 해요. 이 IBC 유체 제어가 원래 상장이 돼 있었는데 이걸 인수하면서 자동적으로 우회 상장해가지고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유체 제어 회사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택배회사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IBC 유체 제어 같은 경우는 002468 신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알리바바 CEO 다니엘 챙이 이제 최근에 올해 광고주제 같은 경우는 배송 건수가 약 10억 건 이상이 될 거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IBC 유체 제어부터 해가지고 뭐 지금 중국의 택배 회사들 빅3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지금 고무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저는 한 2년째 지금 IBC 유체 제어부터 해가지고 이 택배 회사들이 2년째 광고주제 때 배신을 때려서 이번에는 그래도 신뢰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년째 광고주제 때 주가가 폭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재미가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꽤 이제 그 전 광고주제 때는 뭐 그래도 택배 회사들이 계속 급등을 했었고요. 광고주제 전후로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최근 2년 동안 지금 광고주제 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 왜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선택택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모 회사죠. 선택택배 같은 경우는 약 1,400개 기사를 가지고 있고, 20만 명의 직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IBC 유체 제어는 선풍이 이제, 우회 상장으로, 이렇게, M&A 한 뒤로, 엄청나게 급등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의 끝이 이번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이쪽 가격대, 물론 급락을 했습니다만은, 급락하고 나서, 그래도 이쪽 가격대에서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지지 라인이다 저는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매수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9.320인데, 일단 여기 320을 뚫고 위로 안착하는 게 제일 좋아요. 위로 안착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은 안착하기는 약간 좀 가격대가 미칩니다만은, 저는 이번 광고주 이슈로 오늘 아마 중국 증시 오르게 되면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왔다 갔다 흔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19위안에서 매수를 보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6위안 저가 라인, 저가 지지 라인이 있는데 이 16위안을 깨면 그때 좀 손절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 23.400위안을 보시면은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이 이상 보시는 거는 이제 이 다음에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택배 회사들이 워낙에 이제 요즘에 경쟁이 좀 치열하기 때문에 성장성은 아주 높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2차 목표가 정도로 해서 매매를 종료하고 다시 한번 지켜보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멘토님의 예상대로 양지수 모두 상승 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본 종목은요, IBC 유체 제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슈행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은 9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700만 원대에 안착해 있습니다. 시세 변동이 좀 없는 모습인데요. 요즘에 주목되고 있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오는 15일 하드포크를 앞두고 있는 비트코인 캐시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비트코인 캐시의 이번 하드포크를 통해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가 흔들리는 가격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테더가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야 할지 두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코인 이슈 가이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설은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일에요.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좀 어떤 식으로 하드포크가 진행이 될까요? 네. 이번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의 하드포크는 비트메인 CEO가 주도하는 비트코인 ABC 진영에서 비트코인 캐시의 오라클을 활용한 예측 시장을 포함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이 가능하게 하는 추가적인 스마트 콘트랙트 기능 개선을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콘트랙트의 변경이 비트코인 캐시가 지키고자 하는 철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내세운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진영은 결국 하드포크를 선언했습니다. 이 진영은 더 높은 초당 거래량과 낮은 수수료를 위해 비트코인 캐시의 블록 사이즈를 현재의 32MB에서 128MB로 늘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하드포크가 이 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15일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를 앞두고 하드포크 시기에 해당 토큰을 보유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는 그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날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으로 하드포크될 예정입니다. 6일 코인 리서치 센터는 과거 사례로 보는 하드포크 투자 전략을 통해 과거 3차례 중요 하드포크 사례를 들며 하드포크 전후로 토큰을 보유하는 것은 유효한 투자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선 하드포크 개념부터 가볍게 살펴볼게요. 하드포크는 블록체인 프로토콜이 어느 한 시점에서 급격하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드포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블록체인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블록체인은 일종의 신뢰 프로토콜입니다.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 데이터는 공공 거래 장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 즉 노드에 분산 저장이 됩니다.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블록이 생성이 되고 거래 내역이 담긴 블록들은 잇따라 연결, 즉 체인화됩니다. 어느 한 노드 데이터가 위변조돼도 다른 노드에 해당 데이터가 남아있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되죠. 하드포크는 잇따라 연결된 체인이 어느 한 시점에서 2개로 쪼개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발자들이 기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통째로 복사해 독립적인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하드포크가 발생합니다. 이제 2갈래의 체인이 있게 되죠. 이 2개는 기존 체인과 하드포크로 생긴 새로운 체인입니다. 새로운 체인의 경로를 따를 참여자는 소프트웨어를 최신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하드포크를 일종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라고 설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의 업그레이드 버전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해 주셨던 하드포크의 과거 사례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2016년 이더리움의 하드포크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새롭게 탄생했었습니다. 지난해 1월 24일에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골드와 분리됐습니다. 그 해에 8월 1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골드와 비트코인 캐시로 또 쪼개졌는데요. 이 세 사례 모두 하드포크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골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은 각각 21.6%, 10.3%, 9.2%의 수익률을 나타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 하드포크 때 투자를 하셨다면 3개월 후 138.2%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의 부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가 좀 연동되는 게 좀 많이 어려운가요? 페그라는 단어는 못입니다. 이 테더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 하나인 미국 달러에 패깅하면서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가치와 연동된 암호화폐 테더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러나 이름값을 하긴 쉽지 않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지닌 테더의 가격은 급등과 급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패깅 코인을 써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언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1달러에 1테더라는 단순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여러 번 시도는 되었으나 처참한 실패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발행된 누비츠는
1달러와 연동되도록 설계됐습니다. 2016년 6월 1루비치의 가격은 0.1달러 밑으로 폭락했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가격은 이제 0.9달러 이상으로 회복은 했는데 현재는 0.11달러 수준입니다. 루비치 사태는 2017년 말과 2018년 초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폭등하면서 비롯됐습니다. 이들 토큰 가격의 상승으로 이제 루비치의 수요가 급증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급락을 하면서 루비치를 팔려는 투자자가 급증했었습니다. 이 물량을 소화할 만한 매수벽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이제 루비치는 날개 꺾인 새처럼 추락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되찾을 수 없었죠. 국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상장한 한 거래소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의 실패 사례는 대중의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와 더불어 각국 정부의 정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단점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면 좋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매수벽과 매도벽이 있어야 합니다. 이 LB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1,000원에 패깅하고 싶다면 LBC 가격이 각각 1,001원과 99원일 때 엄청난 양의 매도벽과 매수벽을 만들면 됩니다. 사실 매도벽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법정화폐로 사려는 사람이 있다면 추가 발행을 하면 됩니다. 토큰 물량을 더 공급하면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의 가격이 정해진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매수벽을 쌓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팔자 주문을 받아줄게 라고 밝힌다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야 합니다. 태도의 안정성 문제는 바로 이 신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태도 사용자는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태도가 태도 코인만큼 코인의 가치만큼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가 자체 가격 방어를 위해 충분하게 매수할 의지와 실행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이 돼야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태도는 첫 번째 조건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 가격을 향해 달리고 있을 때 태도의 시가총액 역시도 급증했었습니다. 이는 태도를 뒷받침하는 달러의 보유량도 같이 늘어야 하는데 사실 이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시세 조작 가능성도 제기가 된 거죠. 이 태도의 최대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발행한 이 태도로 비트코인을 구입해 시세를 끌어올린 뒤 고점에서 매각해 태도를 교환했다는 것입니다. 거래 은행과의 잡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급등 전인 지난해 4월 18일 태도는 두 곳의 은행과 협업 중단을 선언하며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는 태도가 외부 감사를 받고 있던 프리드만과의 이제 협업을 중단하며 신뢰 문제가 다시 불거졌죠. 최근에는 태도를 바로 달러로 받고 팔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래소인 크라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테더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0.85달러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쏟아지는 매도 주문이 1달러 안팎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25%에 달하는 변동성을 나타난 셈이죠. 태도의 가격 변동은 여전히 태도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이는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 시장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상태이긴 합니다. 태도는 우선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가 쌓일 수 있을지, 등 돌린 시장 참여자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태도가 다시 한번 이 신뢰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간략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의 인증 절차도 진행을 해야 되고 제3자의 정기적인 외부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은 해당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가격을 방어할 것이라고 더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 감사의 강도와 검열 저항성, 이 두 가지는 역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기본적으로 검열 저항성과 탈중앙화의 가치를 표방합니다. 투명한 자산 및 거래 내역 공개는 규제 당국이 더 쉽게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제공합니다. 탈중앙화 가치를 실현하기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스테이블 코인이 현재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구조의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해서 개발되고 그 실생활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무담보형 혹은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많은 벤처 캐피털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토큰에 상응하는 자산을 모두 보유해야 하는 달러에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뤄지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인 이슈 앵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해외 선물과 중국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지수는요 모두 빨간불 켜주면서 1% 넘는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오늘도 저희 시청자분들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